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올가을 최저로 떨어지면서 강원도 평창과 양양 일부 산간 지역에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제주도에는 기습추위가 덮쳐 한라산 1,500m 이상 고지대에는 상고대가 활짝 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 갑자기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각지의 휴교력이 내려지는 등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아직 여름 날씨인 남부지방과는 무려 60도 넘는 기온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천만 년 전의 식물 화석이 다양하게 보존돼 있는 경북 포항의 화석 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됩니다. 식물 화석의 종이 다양하고 화석 밀집도가 뛰어나 한반도 신생대 전기의 퇴적 환경과 식생, 기후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평가입니다. 간암의 주요 원인인 B형 간염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 간암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B형 간염 보균자가 간 수치가 아닌 바이러스 수치만으로도 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국내 간암 환자가 연간 3, 4천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찰이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후면 단속 카메라 단속 결과 설치 이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이 19%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7일 오전 강원도 평창 발왕산과 양양 구룡령 등 일부 산간 지역에 상고대가 피고 눈이 쌓이며 설경을 연출했습니다. 적설량은 양양 구룡령이 0.4cm를 기록했지만 미시령 등 강원 산간에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며 눈이 쌓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기습 한파가 덮쳐 한라산 고지대에도 상고대가 활짝 폈습니다. 한라산 1,500m 이상 고지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를 밑돌면서 상고대가 관측됐습니다. 상고대는 대기 중에 구름이나 안개 입자들이 나뭇가지나 풀 등에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제주는 고산과 서귀포가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 갑자기 한파와 폭설이 몰아쳐 여러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아직 한여름 날씨인 중국 남부 지역과 비교하면 섭씨 60도를 넘는 기온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고속도로가 텅 비었습니다. 제설 차량만 비상등을 켠 채 움직일 뿐입니다. 폐쇄된 요금소 앞으론 화물차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受这个高速公路封闭的影响，目前就看到大概有1公里多的都是这样大型的物流的车辆在现场滞留了。 중국 동북 지역에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렸습니다. 바닥마저 빙판이라 성인 남성들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날아갈 정도입니다. 헤이룽 장성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인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각지에서 휴교령이 내려졌고 건설 현장이나 야외 공원 등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비상일수록 쉴 수 없는 배달원들은 악천후와 사투를 벌입니다. 버스와 택시는 물론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 영상 20도를 웃돌기도 했던 동북지방은 불과 나흘 만에 최저 영하 27도를 찍었습니다. 11월에도 35도 넘는 여름 날씨인 중국 남부지방과 비교하면 무려 60도 넘는 기온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해 중부지방의 김장은 예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의 김장 적정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와 채소에 고춧가루와 갖가지 양념을 넣고 양념소를 완성합니다. 절인 배추 사이사이로 새빨간 양념을 골고루 채워놓고 돌돌 마른 배추를 켜켜이 쌓아 저장합니다. 김장은 춥고 긴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담가 저장하는 우리 고유의 문화입니다. 김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도. 김장은 일 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보다 기온이 높으면 김치가 빨리 익고 기온이 낮으면 배추나 무가 얼어 제맛을 내기 어렵습니다. 올해 김장 적기는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빨라지고 남부지방은 하루에서 사흘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하순까지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다 12월부터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중부지방은 11월 하순쯤 김장철로 접어들고 남부지방은 12월 이후 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11월 하순까지는 예년보다 춥다가 12월부터 예년보다 온화해질 것으로 보여서 중부는 예년보다 1일에서 3일 빨라지고 남부는 1일에서 3일 늦춰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예년보다 사흘 빠른 이달 27일이 김장하기 가장 좋겠습니다. 대전도 예년보다 이틀 빠른 29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예년보다 하루에서 사흘가량 늦춰지겠습니다. 대구 12월 8일, 전주 12월 5일, 광주는 12월 11일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천만 년 전 신생대의 너도 밤나무, 참나무 등 식물 화석이 다양하게 남아있는 경북 포항의 화석 산지가 천연기념물이 됩니다. 문화재청은 포항시 동해면 금광리 일원의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 산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올릴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포항 금광동층은 두께 70m 내외의 퇴적암이 1km에 걸쳐 분포돼 있는데 약 2천만 년 전 동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조사 결과 60여 종의 식물 화석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울릉도 특산종으로 알려진 너도밤나무와 일본이 원산지인 금송 등 화석이 함께 산출된 점으로 미뤄서 당시 일본이 한반도와 완전히 분리되기 전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식물 화석의 종이 다양하고 화석 밀집도가 매우 뛰어나 한반도 신생대 전기의 퇴적 환경과 식생, 기후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암으로 숨지는 사람 가운데 폐암 다음으로 많은 병이 바로 간암입니다. 이 간암의 70%는 B형 간염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건보 급여 기준을 바꾸면 간암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10년 전 30대 젊은 나이에 간암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B형 간염 보균자라 꾸준히 간 검진을 받았지만 암이 발병할 때까지 약 먹을 일은 없었습니다. 간 수치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보험으로 평생 먹게 되면 좀 경제적인 부담이 많을 거라 그런 얘기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험 이제 적용이 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바세제를 따로 처방받지는 못했습니다. 권 씨처럼 B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 치료 시기를 앞당기면 간암 발생 위험이 줄어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이명석 교수팀이 국내 5개 대학병원 환자들을 7년 추적한 결과 B형 간염 치료를 받은 경우 암 발생 위험이 절반 정도 적었습니다. 또 혈중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100만 단위 정도일 때 암 발생 위험이 가장 컸습니다. 설령 간 수치가 낮더라도 바이러스가 100만 단위까지 오르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바이러스 수치가 2,000 단위 이상이면서 간 수치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이러스 수치만으로 급여 치료를 시작하면 간암 환자를 해마다 3,000에서 4,000명씩 줄일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분의 숫자를 2배 정도 늘리게 되면은 매년 약 3,4천 명씩의 간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년 동안에 4만 명 정도의 간암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칫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더는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올 초 바이러스 기준으로 치료 기준을 바꿨지만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 지출 문제와 학계 논의를 거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서울대생 2명 가운데 1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럴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희경 교수팀이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서울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은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8%가 주 4일 이상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3.1%로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학생 1.7%보다 높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은 각종 성인병 지표로 허리둘레와 공복혈당, 혈압과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에서 정상을 벗어난 항목이 3개 이상일 때 진단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면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고 과식하게 돼 대사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사비로 흔히 불리는 고추냉이가 노인들의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인지건강과학과의 우치 하루카 교수 연구팀은 60세에서 80세 노인 72명을 대상으로 고추냉이가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무작위로 고추냉이 정제 또는 미약을 12주 동안 매일 자기 전에 먹게 한 뒤 기억력과 주의력 등 광범위한 인지기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추냉이 정제를 복용한 그룹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모두 실험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반면 미약을 먹은 대조군 노인들은 이러한 기억력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고추냉이에 들어있는 6-MSITC 성분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홍수나 슈퍼허리케인 등 대형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살던 곳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후위기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가는 기후 난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 난민, 기후 때문에 난민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기후 난민은 기후 변화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집을 포기하는 개인 혹은 공동체인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생계지가 잠식되는 해안 지역이라든가 반복적인 가뭄으로 식량 생산이 어려운 지역, 또 대홍수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극한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강요받는 기후 난민이 됩니다. 네. 현재 기후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인데요.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은 자연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회복력이 낮은 국가들이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기후재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기변의 희생자들이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방글라데시의 기후과학자 아틱 라마는 기후 종족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국제 NGO 자국 내 난민감시센터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자국 내 기후 난민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림은 2022년의 기후 난민은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수치보다 4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기후 난민의 98%가 홍수라든가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실향민은 약 3,184만 명, 지진과 화산 등 지질학적 재해로 발생한 실향민은 약 71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난민의 숫자인데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후 난민이 되고 있을까요? 국제 NGO죠. 자국 내 난민
감시센터는 보고서 그레이트 2023에서 2022년 말 기존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간 난민이 약 7,11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20%가 증가한 숫자인데요. 이 중에서 기후재난으로 고향을 떠난 기후난민이 약 3,260만 명으로 전쟁 난민보다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기후재난이고요. 주황색이 전쟁 난민으로 원이 클수록 난민 숫자가 많음을 보여주는데요. 기후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파키스탄과 남태평양 국가들이고요. 전쟁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기후재난 중에서 홍수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은 약 1,922만 명으로 기후난민 10명 중 6명꼴이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 파키스탄 대홍수로 836만 명 이상이 고향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기후 난민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니세프 그 조사 결과인데요. 유니세프는 우리 유엔 아동 기금이라고 부르죠. 이 조사 결과 2016년에서 2021년까지 기후재난으로 인한 홍수라든가 강풍 등으로 집을 잃은 기후 난민이 1억 3,4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어린이 난민은 약 4,3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기상이변이 더 잦아지면서 기후 난민은 급증할 것이라는 건데요. 유니세프 보고서는 앞으로 30년간 기후변화로 인해서 1억 1,300만 명의 어린이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로라 힐라 유니세프 난민 문제 전문가는 기상이변으로 아이들은 보호자와 떨어지면서 인신매매, 착취, 학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따라서 시급한 것은 지역사회가 난민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보호해주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라든가 의료, 교육 기반 확대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기후재난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이 또 다른 국가로 이주해 갈 때 그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난민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이라든가 홍수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건을 위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사막화 또는 해수면상 같이 느리게 진행되는 재난을 위해서 결국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국제법은 기후재해로 신앙민이 된 사람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이 누구냐를 규정하는 유엔 타자 조약이죠. 1951년 제네바 난민 협약에서는 기근이나 자연재해의 피해자인 사람들도 박해에 대한 근거 있는 두려움이 없는 한 난민이 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재난만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은 있지만 난민 지위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민 지위가 없다면 생존권과 노동권, 보건이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유로운 이동권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기후의 난민이 되면 정말로 비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난민이 떠나는 나라 그리고 난민을 받는 나라 모두 그 경제적인 문제도 크다고 하던데요. 일단 뭐 기후 난민이 발생을 해서 그 지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나가게 되면 그 지역의 가장 큰 게 노동력 감소가 문제가 됩니다. 노동력 감소로 인해서 농업이라든가 제조업은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농업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산업체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의 경제 성장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들이 만들어내는 물품이 부족해지면서 공급망도 붕괴될 수 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커질 수가 있고요. 또 난민을 받는 나라는 난민을 위한 직접 금융 비용으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를 하는데요. 즉각적인 재정적 부담 중 하나는 긴급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비용입니다. 기후 관련 재난이 발생하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는 식량이라든가 깨끗한 물이라든가 주거지, 의료와 같은 즉각적인 필수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동원은 결국 정부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 모두에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되죠. 또한 난민은 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데요. 바로 경제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 및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그래서 기후 난민을 받는 나라는 자기 나라의 자원 및 인프라를 제한을 하면서 난민에게 교육, 의료 및 주거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간접 비용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계속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기후 난민도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런 기후 난민들을 받는 나라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기후 난민 확대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제와 난민 대책에 있어서 세계적인 협력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기후 난민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20일에 열렸던 세계 난민의 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국제기후변화 개발센터는 각국 정부가 기후 난민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난민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기후 이주 포럼은 모든 국가들이 난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 중 하나는 유엔이 난민들에게 세계 시민권을 제공을 해서 각 국가의 시민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네.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비토리노는 국제사회는 난민들이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처럼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는 난민이 경제적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전 세계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을 보면 말이죠. 한국은 난민법에 인도적 체류 허가 규정을 두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들은 체류 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자격에 부여되고요. 체류 자격을 계속 연장해야만 합니다. 또 임시적인 체류 자격으로 인해서 통신사 가입이라든가 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고요. 취업도 허가를 받은 후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서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떨까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요. 한국 리서치 여론속의 여론팀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후 난민과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59%가 제한적 수용에 동의를 했고요. 직접 보호보다는 간접 지원을 더 선호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난민 신청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라든가 또 함께 우리가 기후 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터전도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나 국민들이 기후 난민에 대한 좀 전향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이 세태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기후 난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후 난민에 대한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와 식당의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과 식당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가격과 품질 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대체품이 아직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영세 사업장에서 다회용 컵 세척시설 설치와 인력 고용이 어려운 점과 다른 국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규제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음식점 내 종이컵 제한 방침을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종이컵은 1년에 248억 개씩 사용되는데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해도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데 문제가 있다며 대형마트 비닐봉지 사용 규제 후 효과를 본 것처럼 종이컵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도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기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더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을 확대합니다. 경찰청은 후면 단속 장비가 이륜차의 신호 속도 위반 근절에 효과가 있었다며 전 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오늘 13일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이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3일부터 3개월 동안 경기 북부경찰청 등의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각 시도경찰청 등에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주로 쓰이는 아질산 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질산 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을 위해 극소량 쓰이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이용한 자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자살 위해 물건은 번개탄 같은 일산화탄소 독성 효과 유발 물질과 농약 같은 독성 효과 유발 물질, 그리고 졸피뎀을 포함한 중독 효과 유발 물질 등 3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표시된 가격보다 실제 결제 금액이 더 비싸서 황당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눈속임 상수를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다크 패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현윤아 씨는 얼마 전 쿠팡 모바일 앱을 통해 생수를 구매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구매할 때부터 할인폭이 가장 큰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 월 구독료로 5,000원가량을 더 내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니까 멤버십 가입을 아예 해야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월 구독료를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위메프에서 190원이 할인되는 800원짜리 물총을 대량 구매하려 했다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매한 물총이 몇 개든 전체 금액에서 190원만 깎아주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의 눈속임 상수를 온라인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할인이나 유인 판매 등 온라인 다크 패턴 유형을 19개로 구분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76개의 다크 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눈속임 상술은 모두 420여 개, 쇼핑몰마다 평균 5개가 넘는 다크 패턴 유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190개에 육박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이 되어 있거나 제품 구매 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 과정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온라인 다크 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유형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숨은 갱신, 반복 간섭,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 이 6개 다크 패턴 유형들도 이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금지 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 패턴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세 페이지나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낮춰진 뒤 처음 시행되는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확진자도 일반 응시자와 같은 시험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점심시간에는 별도 공간에서 따로 식사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들은 응급차를 타고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수능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문제를 풉니다. 교실 내 별도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확진자가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시간에는 시험장 내 별도 공간에서 따로 식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한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확진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요새 독감도 많이 돌기 때문에 본인이 평상시에 천식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몸이 좀 약한 경우에는 저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50만 4,500여 명. 오는 16일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동시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수험생들은 늦어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수능 전날 예비 소집에서 교부된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시험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필수 과목인 한국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거나 4교시 탐구 영역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지 않으면 전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수능 성적표는 졸업생은 다음 달 8일, 재학생은 11일 오전 9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향한 20대 청년이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서울과 경기, 인천의 20대 순이동 인구는 59만 1,000명이었습니다. 순이동 인구는 지역의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값으로 지난 1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인구가 59만 명을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가 34만 1,000명, 경기 23만 5천 명, 인천은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20대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주된 배경에는 취업과 학업 등이 꼽혔습니다. 올해 초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청정해역 전남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완도군은 친환경 양식법과 해조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공헌했다며 나사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완도 본도와 갈꽃섬 노화도 일대 촘촘한 해조류 양식장이 선명합니다. 당시 나사는 해조류 양식장의 우수성도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나사는 완도의 친환경 양식 방법과 갖가지 해조류의 효능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Besides the beauty and the interest in your seaweed is the benefit to the natural earth environment, right? Is the helping the carbon cycle. 나사는 완도가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의 차이로 다시마와 김, 미역 등을 양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완도군은 나사의 관심이 완도의 해조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가 완도를 소개한 후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군은 탄소 중립시대에 기대되는 해조류의 역할을 인증하기 위해 함께 힘쓸 것도 나사에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해조류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후에 WWF 세계자연기금과 WB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 NGO 단체 등에서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정화작용이 탁월하고 영양 염류를 내뿜는 맥반석이 깔린 완도의 한 해 해조류 생산량은 전국의 50% 정도인 87만 톤.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세계 최초로 그리고 가장 많이 획득한 완도군에는 오는 24일 해양치유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았으며 60%가 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을 자국 발전 모델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도네시아인의 한국 인식 조사 결과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거주, 근무해보고 싶은 인도네시아인 중 30%가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을 고른 이유로는 임금 수준이 높아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교육 수준이 좋아서 아이돌을 만나기 위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선호국가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였고 일본과 미국, 말레이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무슬림이 절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메카가 있는 사우디는 인도네시아인이 평생 한 번은 가봐야 하는 나라로 꼽혀왔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중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요. 네, 그럴 때마다 회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인간관계 속 여러 유형들을 만나보고 대처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스트레스 받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을 들어도 도무지 위로가 되지를 않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죠.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산다는 생각하는 분조차 실은 내재된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조차 외면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바로 인간관계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 떠올리기조차 불편한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네. 살다 보면 싫어도 봐야 하는 인간관계는 어디든 존재하죠.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네, 어쩔 땐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내가 좀 예민하고 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좀 예민해서만은 아니겠죠? 그럼요. 누군가가 싫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건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상담실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그만큼 괴로운 누군가가 내 삶에 있어서 괴롭기 때문에 오시거든요. 이를테면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저 사람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슬려요. 상사가 너무 말을 험하게 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뭔 말만 하면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라면서 제 말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무한하게 만드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이럴 땐 내가 예민하거나 이상하다고 결론 낼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저 사람의 험한 말투나 언행이나 무례함 같은 것들이 나에게 느껴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싫구나 내가 인정해 주는 것부터가 스트레스 관리의 시작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인간관계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그럴 텐데 왜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한 가지 문제에 당면해요. 바로 괴로운 관계가 반복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가 가면 A 다시가 오는 시기예요. A가 싫어서 멀리 했는데 A보다 더 강력한 A 다시가 찾아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손절만이 답이 아니라는 말씀 오늘 드리고 싶어요. 일단 너무 힘든 A와의 거리 두기는 필요하겠죠. 당장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요. 그렇지만 앞으로 만날 잠재적인 A 다시와의 관계를 위해서 A의 무엇이 그토록 싫었는지 A와 나의 관계는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 우리 둘 다 정상일 텐데 왜 그렇지? 이런 네. 생각들을 분석을 해보고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네네. 힘든 관계는 나의 어떤 성격 특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A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별히 또 미움을 받는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는데요. 최근 많이 얘기 나오는 유형은 나르시시스트 유형 대표적입니다. 타인을 착취하고 이용해서 자신을 빛나게 해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 정도 흔한 유형을 대표적인 특징과 함께 볼게요. 보시면서 나를 유독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의존형입니다.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길 바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자꾸 힘든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혹은 매일 나의 연락을 기다리고 연락이 조금 뜸해지면 서운함을 비춘다면
그리고 매일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물어보면서 나에게 기댄다면 의존형일 수 있고요. 두 번째, 회피형은 불편하면 연락이 두절되고 또 약간 차갑고 관계에서 벽을 친다는 느낌이 드는 유형인데요. 예. 비난이나 거절에 또 집착을 하고 분노감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집단에 있을 때 혼자인 것 같다는 소외감을 자주 느끼고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데 또 나를 좋아하는 확신 없이는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피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 유형은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가장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기분 나빠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시기를 하고요. 같이 있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비춰주는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주로 만나게 되는 관계가 있다면 나는 왜 그 사람과 자꾸 엮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형 3가지는 누구나 한 번이라도 만나면 쉽지 않은 유형인데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내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반복된다면 나에게도 특정 유형에 끌리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성격 특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유형인 의존형과 자주 엮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존해주는 상대방이 처음에는 매우 좋게 느껴져요.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 느낌, 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 이 느낌을 너무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느낌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그만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는 벽을 치는 회피형에게 자주 끌리는 불안형들이 있어요. 그 불안형에게도 사정이 있는데요. 그 회피형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거리를 둔다는 건 그만큼 자기에게 자신이 있어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안한데 왠지 멋진 것 같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자신의 불안감을 호감으로 착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그가 보여주는 초반에 강력한 매력적인 그런 인상의 현혹이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나도 저렇게 좀 당당하고 되게 자신감 넘치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뭔가 있나 봐. 이런 환상을 좀 자극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난 왜 그런 환상에 현혹이 되는지 내 내면을 성찰해 보면 다음에는 좀 비슷한 유형이랑 좀 더 안전하게 거리를 둘 수 있겠죠. 네. 한 번쯤 다 살면서 만나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길일까요? 네, 만약에 3가지 유형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지금 힘들다면 한번 이렇게 대처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인간관계에서는 맞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관계 맺기 위한 팁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의존형이 나에게 지금 과하게 의지하고 있다면 일단 나에게 의지하는 순간에 드는 그 기분 좋은 느낌에 지나치게 빠지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신뢰하나 봐 해서 너무 기분이 좋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건 좋은데 좀 과한 건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마침표를 찍어보고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짚어보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에서의 규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꾸 묻는다면 반사해서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혹은 전화를 시작하면 4시간 동안 힘든 얘기를 하느라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10분 뒤엔 전화를 끊을게. 너의 힘든 감정은 좀 알겠지만 나도 좀 듣느라 지친다. 회피형에게는 내가 만약에 과하게 끌려가고 있다 느껴진다면 우선 나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멀어질수록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진 않은지 저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일단 나의 불안감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불안형들이 회피형의 감정에 대응하느라 자신의 불안감을 방치합니다. 회피형이 이렇게 말해요. 나 이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불안형에게 토로를 하면 불안형은 또 회피형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에너지를 써요.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불안감에 집중을 해보세요.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자꾸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끌어당기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나르시시스트 유형과 함께 있어서 숨이 막힌다면 우선 탈출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장처럼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일단
그와의 관계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절대 경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시기심을 위협을 하면 더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서 대응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때 경쟁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를 지켜줄 인간관계를 만든 내공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든 내 편이 필요하니까요. 네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성격이 딱 한 가지의 유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유형이 섞여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형 세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유형 세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놀라운데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힘들지만 또 잘 지내고 싶어서 애를 쓰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대로라면 잘 지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잘 지내려고 괴롭기보다는 이제 조금 덜 잘 지내보는 좀 무던한 좀 그런 방법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겉보기에 싸우지 않는 관계는 어떨까요? 무례한 상사나 어떤 사람이라면 잘 지낼 순 없고 적어도 겉보기에 싸우지 않는 관계 정도로만 지내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대응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감수할 것들이 발생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싫은 소리도 해야 하고 거리두기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새로움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고통스러운 관계가 반복된다는 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변해야 관계가 변화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사가 아닌 먹는 방식으로 투여해도 약물의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달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전북대 의대, 미 로스앤젤레스 SNJ 파마슈티컬 등 공동 연구팀은 쓸개즙이 소화액에 녹지 않는 소수성 물질을 감싸 혈액으로 전달하는 원리에 착안해 쓸개즙 성분을 활용한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달체 기술이 적용된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19 감염주에 경구 투여한 결과 순수 약물을 투여했을 때보다 흡수율이 8배 우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두 번째 양자대학원인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고려대 양자대학원에 이어서 개원한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은 앞으로 9년간 석박사 대상 양자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는 2031년까지 박사급 전문 인력 180명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말 학계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자인력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에 양자대학원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해 2035년까지 양자인력 2,500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성편향 문제를 논의하는 양성평등 정책 포럼이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이 성편향적인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성차별 고정관념을 드러내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허유선 한밭대 연구원이 인공지능 젠더 편향성의 실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젠더 편향성의 개선 방향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8일까지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애트리 컨퍼런스 2023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 컨퍼런스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과학기술 컨벤션센터 지하 1층 특별부스에서 인재 채용 상담 부스를 운영합니다. 애트리는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의 하반기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72개 분야의 체험형 인턴도 모집 중입니다.
앞서 온라인 쇼핑몰들의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온라인 쇼핑뿐 아니라 OTT 같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무료 체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구독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놓친 약관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미 이용 중인 서비스의 계약 내용도 다시 점검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